모디 총리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3년임 총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모디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400석이 400석. 넘는 거 아닌가. 막상 까보니까 훨씬 적게 나왔어요. 이제 모잠비크 갔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라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였는데 특이하잖아요. 아프리카고 라틴의 짬뽕이니까. 그들 나라에서 바라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너무 재밌는 게 한국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30여 개 나라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저희와는 두 번째인데요. 묵한과야 멜로디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광수 부산외대 인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각 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도 채택했는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대화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성, 연대 등 3대 의제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 협정은 12건, 양해각서는 34건이 체결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국민당이 지난 총선보다 63석 줄어든 240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The country has unanimously and clearly stated we do not want Mr. Narendra Modi and Mr. Amit Shah to be involved in the running of this country. 집권당의 부진은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 심각해진 빈부 격차에 더해 힌두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강한 멕시코에서 헌정이 시작된 지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쉐인바움은 국민에게 호평받은 적극적 사회복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 de autonomía del Banco de México. No habrá aumentos reales a los combustibles ni a la electricidad. Mantendremos la obligada división entre el poder económico y el poder político. 지지자들은 첫 여성 대통령이 멕시코의 심각한 여성 혐오 범죄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20명 넘게 숨졌고 투표 당일에도 일부 개표소에서 총격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天安문 민주화 시위가 오늘로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홍콩에서 이를 추모하려던 예술가가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영향으로 앞으로는 공개 추모 활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행정회의 레지나이 의장은 불만 조장과 선동 의도를 가진 행동은 모두 체제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course, will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law, which includes the Public Order Ordinance,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멕시코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여성이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은 예정돼 있던 일이긴 한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클라우디아 셰인범가 네. 지금 당선을 되셨는데요. 네. 이분의 성공이 오직 여성으로서 최초의 당선 아니고 동시에 이분이 유태인 분이세요. 이제 아마 알기로는 아빠족은 이제 아시카나지이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쪽에서 오신 분이고 그런 이제 가족 배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시다시피 100년 동안 이 멕시코를 끌고 가는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이 거의 100년 가까이 그 정권 교체 없이 왔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거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 흔들린 과정에서 좀 이바지가 됐던 정당이 이 클라우디오 누나의 정당인데 지금 자기 선배의 이제 그 정책들을 계속 할 거고 나는 이제 corruption, 비리랑 계속 싸우겠다고 했고요. 여성으로서도 좀 약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멕시코가 이제 탄생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여성 수장이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좀 약간 서양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네. 그쪽 언어만으로 마시스모라고 하는데 이제 중독 말하는 마초라고 하거든요. 좀 약간 좀 남성 중심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신호가 이미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좋은 자리들에다가 이렇게 여성분들이 배치되고 있었는데 고위직이에요? 네, 고위직에다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완전히 그러한 유리 전장이 깨진 거예요. 이번에 양쪽 후보 모두 유력한 후보가 여성이어서 누가 되든 여성 대통령이다, 첫 번째 대통령이다. 굉장히 언론에서 의미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셰인바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과학자예요. 네, 원래 과학자인데 원래는 이 공학 이쪽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2007년이었나요? 그 UN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정부간위원회 IPCC 있잖아요. 그때 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IPCC 보고서에도 참여를 했던 과학자고 그 다음에 2013년인가 12년인가 보고서에도 이 사람이 참여를 했었고, 근데 멕시코가 그 제도혁명당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 보통 암로라고 불러요. 미국 언론들은 좌파라고 구분을 하지만 기존의 무슨 남미의 좌파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좀 결이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류 좌파 정당이 민주혁명당이라는 당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 암로가 자기 세력 이끌고 한번 독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셰인바움도 따라가서 그쪽의 일종의 중도 좌파 같은 근데 좌우로 포괄되지 않는 좀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뭐 2014년부터 이미 10년 동안 암로 쪽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뭐 환경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에 그 멕시코 시티가 들어있는 이 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도 뭐 주 장관하고 뭐 주지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능력은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체증 이걸로 악명이 높은데 여기다 뭐 전용 차선 버스 시스템, 순환도로 건설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일단 실무 능력은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대선 득표율은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경쟁자인 소치드 갈베스가 한 30%도 못 얻었고 멕시코 역사상 최다 득표 대선 승자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마 멕시코의 그동안의 국제정책 위상보다도 이 인물이 되면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가. 그렇군요. 그 멕시코 정치에 대해서 조금 좀 빠르게 뭘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영화가 있어요. 완벽한 독재라고 그 멕시코 정치를 까는 좀 풍자의 코미디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사람 이해돼요. 왜 이분이 그리고 이분의 선배 알보는 이렇게 당선됐는지. 왜냐면 국민이 이제 지친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임된 거죠. 물이 고이면 확실하게 썩으니까 어쨌든 정치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용했나 봅니다. 네. 올해 2024년은 세계 최대 슈퍼선거 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76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인데요. 인도의 총선이 4월 19일부터 시작돼서 약 6주간 실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디의 압승을 점쳤는데요. 인도 국민당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ECW 주제는 인도의 모디, 모디의 인도입니다.
में प्रकाशित किया जाएगा उस दिन से the division on adoption of the motion. पर्यटन की संभावनाएं 교수님, 이번 선거 보면 이제 전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모디의 압승, 뭐 3번 연속 다수당 이런 것을 점쳤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모디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350석 과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400석이 넘는 거 아닌가, 543석인데 네. 막상 까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인데 모디의 인도 국민당이 과반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디의 인도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 그렇죠. 엘립 세력이 과반을 한 것은 맞지만 네. 모디의 인도 국민당은 과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이에요. 네, 말씀 중에 그 인도, 그러니까 모디 당은 보통 인도 국민당이라고 해서 BJP라고 하는데요. 지난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0석 정도를 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2014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다수당을, 그러니까 단독 다수당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인도 수상이 이제 자와하를랄 네루가 네. 해가지고 일당 지배 체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당 독재가 아니고 네. 그게 한 4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951년 선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90년 초반까지 일방적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콩그레스라고 하는 인도 국민회의가 선거만 하면 이기고 선거만 하면 이기고 물론 1년 반을 뺏긴 적이 2번은 있어요. 네. 이 모디의 인도 국민당의 네. 전신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적은 있는데 40년 동안 거의 콩그레스 인도 국민회의가 일당 지배를 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고받고 되거든요. 모디가 등장하면서 2014년도에 네. 모디가 등장을 하면서 과반을 넘겼어요. 과반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가 많이 놀랬죠. 저 스스로가 놀랬고 2019년도에는 그보다 더 크게 이겼거든요. 완전히 뭐 압승을 했죠. 인도 역사상 2번째로 큰 압승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예외적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하고 인도 국민회의가 아들을 내세워서 해가지고 80% 이상 득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한 이제 압도적인 승리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모디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게 네. 2019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3번 연임을 허용한 예가 네루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정치 민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이상하게 정권 교체는 계속 되고 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 정치의 그동안의 내력을 보면 네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인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상만큼 이제 인도의 272석이 과반이니까 272석을 한 당으로는 못 들어갔고 연립을 해서는 그걸 넘었고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지금까지 어쨌든 여당 연합은 294석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야당 연합은 234석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국민당 BJP는 2019년도에 무려 37%가 넘는 득표율 단독 과반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이제 속으로 예상하셨던 것처럼 예.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포인트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첫 번째가 우타르프라데시라고 하는 인도의 인구 2억 4천만. 그러니까
한 나라 웬만한 나라보다는 더 크죠. 크죠. 네. 예, 거기가 이제 선거구가 80석입니다. 대부분이 인도 북부에 있는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쪽 우타라프라데시는 그런 대로 잘 사는 네. 인도 델리 주변이니까 네. 동쪽 우타라프라데시는 조금 못 사는 네. 이제 그런 큰 주인데 네. 이 80석이 한번 이렇게 큰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넘어가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완전히 BJP로 넘어갔거든요. 73석인가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 농민들은 우타라프라데시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라자스탄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델리 주변에 붙어 있는 하리아나 그 위에 있는 번잡 전부 잘 사는 농민들이 많은 주인데 네. 이쪽에 반발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표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무슬림. 모디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힌두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슬림들이 많이 죽고 많이 비박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게 대부분 북부 인도 우타라프라데시 많거든요. 그런데 우타라프라데시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모디의 BJP가 일당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포인트가 타밀나두 저 남쪽에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나가 있는 첸나이가 있는 네. 타밀나두가 이제 남부 인도의 이제 뭐 제 대표적인 그 주인데 여기가 모디가 약해요. 근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자주 가기도 하고 또 BJP 사람들이 가서 연설도 많이 하고 많이 공을 들였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근데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농민들, 그 다음에 우타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셋 다 아니나 다를까 모디가 큰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선거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도 국민회의 그러면 역사가 한 1800년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역사도 길고 사실은 국민회의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민족주의 운동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7연승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20세기에는. 근데 요새 너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과연 회생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회의가 살아나나. 1885년에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만들려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85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세포의 항쟁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도인들이 역할을 좀 해서 정치라고 하는 조정과 중재, 갈등의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BJP, 그러니까 인도 국민당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 인도 국민당의 반개 세력들이 그중에 한 세력이 마하트마 간디를 암살을 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인도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다 독차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져 버리죠. 그 이후로 선거라운 선거는 해도 적대할 수가 없는 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루가 계속 가다가 64년도에 이제 병사하고 네루 친구가 또 되다가 또 병사하고 그리고 이제 인디라 간디가 하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래저런 일로 암살당하고 정치에 별로 뜻도 없었던 그 아들 라지브 간디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혈통, 가문 이건 이제 힌두 신화에 잘 따르는 거예요. 신화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같으면 흥부전을 통해서 형제간에 우애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제 이런 그 힌두 신화의 그 적통 장자라고 한 믿음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지브 간디가 이제 했죠. 라지브 간디가 이제 정치를 못 해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그 아들이 지금 이끌어내는 라훌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대입니까? 라훌 간디는 수상은 안 됐지만 네루 이제 외갓집으로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라훌 간디 이렇게 오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꺼낸 게 1992년에 느닷없이
별로 움직임도 없었는데 무슬림을 죽이자. 그래서 이제 힌두를 통합을 해서 정치를 아이덴티티를 만들자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드라이브를 거니까 적통, 혈통 이 정치의 트렌드가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포커스는 반무슬림으로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BJP로 가서 그 뒤로 지금 이제 2014, 19, 24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92년 이후로는 라훌 간디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아무리 조직이 좋고 탄탄하고 해도 권력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디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콩그레스가 당했던 것처럼 연합해가지고는 해볼 수 있을 만하다. 지금 30 몇 석인가요?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정치 성향으로 뭉친 게 아니에요. 인도는. 인도 공산당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인도 BJP, 인도 국민회의 안에. 일단 모으자. 일단 모으자. 반 모디, 반 BJP, 반 힌두 근본주의. 이제 이걸로 모아서 거의 지금 목적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이쪽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양쪽 다. 예. 네. 아까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라훌 간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야당이죠 이제는 라훌 간디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케랄라라는 선거구로 옮겨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도는 보면 뭐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선거에 관한 한 모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기권표도 있어요. 기권표도 있고 선거구를 2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를 2개를 택해요? 네, 2개 입후보를 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모디 수상이 느닷없이 바라나시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구자라트에 자기 선거구가 있거든요. 네네. 구자라트 주수상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건 놔두고 바라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겐지스강에 목욕하고 한 그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의 가장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 성향은 힌두 근본주의적 성향이라는 거죠. 힌두 근본주의 거기서 내가 가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해가지고 그리 가죠. 그러니까 또 이제 재미난 것이 난 그 꼴은 못 본다 해가지고 현재 인도의 델리의 델리시 수상 아르빈드 깨즈리왈이라고 한 사람이 그럼 내가 잡으러 간다 해서 자기도 그쪽으로 따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콩그레스에 한 사람 나오고 이제 AAP에 이제 깨즈리왈 나오고 모디 나와가지고 모디가 압승을 하죠. 그래서 모디는 2군데가 돼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럼 선거법상. 그래서 이 2군데에서 한 군데만 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모디는 바라나시를 택했어요. 교차 지원. 네, 자기 구자라트 선거구는 안 택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막 배신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인도의 남부에 5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깨랄라라고 하는 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노벨 수상자 경제학자가 IMF 직후에 경제학자가 인류가 가야 될 특히 제3세계가 가야 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설적인 복지를 하는 좌파 공산당이 집권한 주거든요. 깨랄라를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없이 잘 사는 나라 그게 깨랄라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커요. 한 50년 동안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가 깨랄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BJP의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지방선거로 하면 콩그레스 이쪽 인도 국민회의가 이겨요. 계속해서. 야당 쪽. 네, 야당 쪽이. 그래서 라훌 간디가 거기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유리해 보이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무슨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안 따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가서 지지를 받고 선거를 했는데 2군데 다 돼요. 그러니까 우타르프라데시에서 되고
그다음에 케랄라에서 또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케랄라를 택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디 이번에 바라나시에서 출마했어요. 그 브라흐마가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모디는 저쪽은 이제 버렸으니까. 그럼 교수님 저는 그 프랑스 입장에서 프랑스는 약간 라이시테 같은 거 있어요. 왜냐면 정규 빠지고 서로를 인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때 또 엘렉션이 있을 때도 그냥 종교가 절대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약간 저도 세네갈에서 살아봤어요. 그 세네갈에서 머슬림 거의 다 대통령이 다 머슬림 쪽이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종교가 가지는 힘은 얼마나 큰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오로지 종교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뭐 갈등하고 이렇게만 보는데 인도 정치는 사실은 종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실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무슬림한테는 자기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게 가장 큰 실리 문제가 되죠. 그래서 힌두 사람들은 힌두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이 사람들이 꺼내는 힌두 근본주의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힌두 근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내가 실리가 있기 때문에 BJP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어쨌든 인도가 요즘 이제 급부상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떤 중간지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형님 역할, 정치적인 영역에서 목소리가 또 하나 있고 어쨌든 GDP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경쟁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잖아요. 모디 3기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맨들하고 이제 뭐 한 10년 전부터 이런저런 자리를 가져서 이제 했던 게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모디가 힌두 근본주의고 민족주의인데 왜 신자유주의냐?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주의예요. 그 국가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디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힌두 민족 이것도 있지만 양쪽이 다 있죠.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오는 신자유주의를 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는 뭐 90년대 이후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을 회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국가가 다 해줬는데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잘 살게 된다지만 남의 이야기고 도시에 가보면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디노믹스라고 하는 게 국가 경제를 키우는 경제였는데 그건 아마 계속 갈 거지만 그러면 소외당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농민들, 도시 빈민들,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 안고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너무나 지금 비싸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도가 가망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이 인도로 좀 계속 이전을 하고 있어요. 애플 하나만 보면 알아요. 애플이 가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생산의 40%까지 늘린다고 했으면 이건 지각 변동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니팩처링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실업 같은 그런 문제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좀 보면 좀 전략적인 중립 외교를 하면서 강대국들이랑 좀 약간 경제하기도 하고 기벤티크를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와 좀 대한민국이랑 인도는 이렇다 할 유대감이 뭐 있니? 답답한 게 인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페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91년 이후로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전형적인 그 이상주의적 비동맹 외교였어요. 그 이후로 지금 35년 동안 인도가 가는 길은 전형적인 실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동맹하고는 또 달리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가 인도예요. 예, 일본을 통해서 제발 인도 좀 잡아라. 그래야 중국의 1대1로를 막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금
이 미국이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중동에서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가 끼어들어서 이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건 인도밖에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양다리, 삼다리 걸치는 걸 하면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해가지고 또 미국한테 뒤통수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리는 다 챙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실리를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발 좀 실리 좀 챙겨라고 하는데 뭐 영향력이 별로 없네요. 지금 사실 이제 인도를 보면은 뭐 중립지대를 형성하는 그 중립 외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줄타기 외교, 뭐 과거의 어떤 역사를 거슬러 보면 비동맹 외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일 수 있을 건데 또 작년에 G20이 주최한 국가죠. 그리고 작년 1월에는 뭐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 125개국 화상으로지만 그 회의도 주재하면서 사실 세계 곳곳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쿼드 하면서 미국과 또 같은 자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도를 이것 때문이라도 주목해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약간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모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비즈니스 할 생각만 해요. 근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비즈니스 안 했거든요.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은 스트래티지 전략을 통해서 쿼드에서 인도 끌어오고 중국의 1대1로 막아 틀고 미국과 가깝게 붙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세우고 뭐 좀 이런 일들을 일본은 하거든요. 한국은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의 관계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 버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원하는 인도에서 나온 소리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왜 니들이 원하는 물건만 팔아먹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그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인도에서 있는 모든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뭐 고속도로, 뭐 항만, 뭐 어떠고 도시, 스마트 시티 뭐 어쩌고 전부 일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즈니스로 규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언론 단합이 뭐 있든 뭐 어쨌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고 정치 절대로 충돌 없고 봉건적인 나라지만 어쨌든 G3의 반열에 오르고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필요로 해서 중국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중국하고 같이 또 손을 합쳐서 또 미국하고 또 뒤통수 치고 이런 것을 하는 세계 최강국이니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비록 어렵지만 인도란 나라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도 역사상 3연임 연속 다수당 기록은 국부로 불리는 자와할랄 네루 총리가 달성했던 결과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제2의 네루를 꿈꾼 듯하지만 다수당은 되지 못했죠. 국민들은 표로 심판합니다. 모디가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광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드시사 W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시는 작가이자 아프리카 스토리텔러인 송태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태진입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3분 세계일주 떠나봐야죠. 근데 저번에는 우리 멜로디 씨가 갔는데 멜로디 씨가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매주 하시면 안 되죠. 네, 오늘은 양보할까요? 싫은데 일단.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작가님이 아프리카 전문 작가이시니까 색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색다른 지역 어디요? 그래서 큰 빅 모자들을 쓰는 나라 모잠비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고 기자가 모잠비크로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일단은 모잠비크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아프리카 식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식민지 당했다이긴 한데 사실은 나라가 또 있었어요. 바로 포르투갈이에요. 그리고 식민지를 뒤늦게
더한 나라도 포르투갈이에요. 75년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모잠비크하고 앙골라에 가시면 포르투갈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를 독립시켜줬던 군인이 있네. 사모라 마첼이라는 분이시거든요. 하늘에 있었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랑 결혼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마공의 넬슨 만델라. 네. 이쪽 동네 가보시면 수도 같은 제대 도시 세 개는 서로 가까워 있어요. 에스와티니, 이제 모잠비크의 마푸토, 그리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부르크 서로 너무 가까워요. 좀 약간 자동차로 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마푸토 갔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일단은 기차역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 기차역이랑 너무 비슷해요. 네. 우리 건 좀 약간 빨간 거고 그분들 거는 좀 약간 초록색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팔랄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장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시청이 있어요. 근데 시청이 있는 그 광장이 우리의 이제 광화문 광장처럼 의미 있는 건물들이 너무 좀 약간 예쁘니까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저 개인 SNS에 그런 사진들 있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카사 데 페로. 카사 하면 이제 칩이라는 의미죠. 맞죠? 페로는 이제 아이런. 그 절공. 이제 페로 만든 칩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도 이제 나름 좀 볼만하고요. 제일 좀 약간 좋았던 거 뭐냐면 마르기날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길어요. 바닷가 길이긴 한데 일단은 그 역사적인 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모래들 있고 사람들 수영하는 그 바닷가까지 가거든요. 너무 길어요. 그 길대로 걸어가셔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무비자는 아니지만 그 도착 비자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저는 이제 모잠비크 갔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라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였는데 특이하잖아요. 아프리카하고 라틴의 짬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이런 해안지방, 동아프리카 해안지방에는 예전에 그 이슬람 문화랑 현지 문화가 섞여서 되게 멋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에티오피아에도 예전부터 있었던 그 왕국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멋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잠비크에서는 안 가봤는데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막 물어봤었어요. 아프리카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 정말 존경스러운. 근데 그래서 사무라 마셸이 이제 80년대에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사무라 마셸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만델라를 능가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앙골라나 모잠비크나 독립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튼 내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까먹었는데 그 남아공처럼 모잠비크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 계열 주민의 수가 있어요. 수도에 가시면 그 예전에 포르투갈이 거기도 점령을 했었거든요. 인도 고아. 거기서 사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포르투갈 사람들 데리고 왔던 그 인도 사람들의 후손들도 살고 있으니까 수도에서 인도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종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겠군요. 남아공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그렇군요. 면에서.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얘기를 다 못해서 오늘 한 주 더 연장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우분투 아프리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같이 살자, 공동체 이런 걸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아프리카와 한국이 지난번에는 카리브 아프리카였으니까 이제는 같이 가자 해서 우분투 아프리카 잡아봤습니다.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뭐 차량 통제도 이루어지고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워낙 이제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참 얘기가 좀 방대하기도 합니다. 구정은 기자님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외교부 얘기로는 48개국이 참여했고 25나라의 정상들이 왔다고 하는데 조금 홍보도 미흡했던 것 같고 홍보의 맥도 사실 조금 잘 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상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니까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한국 기업들 무역 투자 늘리기 위해서 140억 달러 정도 수출금융채고 이건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비난을 했고 제일 이번에 왔던 정상들 중에서 뭐 유명하다 그러면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 정도인데 네. 그 한국 기업들이 가서 뭐 르완다의 정보 기술 다 이제 뭐 깔고 뭐 이제 인연이 좀 있어요. 정상이 와서 이제 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확인해 보니까 뭐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짐바브웨, 토고, 케냐, 마다가스카, 라이베리아, 가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핵심 광물 대화라는 거를 출범시키겠다. 이거를 가장 크게 이제 성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온 나라 중에 사실 자원이 많은 나라, 그 나라들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역시나 첫 회의, 어쨌든 첫 발을 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아프리카에도 계셨고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보다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역시 이제 아프리카라고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늘 시작할 때마다 다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54개 나라이고 네. 다 다른 나라들이고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른데 너무 재밌는 게 한국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잘 살게 된 시절도 있고 뭐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이나 IT나 뭐 에너지 인프라 건설 어지간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다 해봤거든요. 콘텐츠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여러 나라들이 와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국에 혹시 있을까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답변은 다 해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과 이런 저런 일들을 할 때 꽤나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모실 때도 그냥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사람보다 엄청 공부 못했는데 똑똑해진 그런 선생님을 더 선호하시잖아요. 네. 공부하는 법을 알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드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저 선생님은 진짜 잘 가르치시는 분이야.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여러분은 참석한 이 나라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본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좀 약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 별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나라는 방금 전에 선배님 언급했던 르완다였어요. 왜냐하면 르완다는 진짜 한번 끝까지 갔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한 데 있어서는 가게메 대통령이 뭘 했냐면 다 컴퓨터를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약간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끔 엄청 거기다가 어린이를 했는데 거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을 모방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좀 약간 억지로 그 새마을 운동까지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르완다에 선교사라 활동하러 가셨던 분들이랑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들도 말로는 우린 다른 선교사들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르완다에서. 그러면 이번 좀 약간 정상회담에서 르완다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 좀 약간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저는 좀 되게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48개의 나라에서 어쨌든 왔다는 게 대단하게 보았고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정말 글로벌 리더의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마 그분들도 좋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게 우리나라 분들이 야, 뭐 아프리카 뭐 가난한 나라랑 가까워져 봤자 뭐 좋을 게 있냐.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거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온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내가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좋았었다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그 나라에 돌아가면 지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케냐에서 일을 할 때도 되게
그 법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걸 제가 한번 뚫었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네. 거기 달팽이 크림이 그렇게 좋더라. 갑자기 달팽이 크림을? 그러시면서 네. 이제 너 혹시 나한테 달팽이 크림 갖다 줄 수 있냐. 네. 그래서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해야죠. 저는 달팽이 크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된다고 예, 대답.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을 하셨군요. 이제 요즘 K-뷰티가 네. 그 미국 쪽으로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엄청 발전됐어요, 요즘은. 그리고 약간 K-뷰티, 뭐 K-팝도 이제 나이지리아, 가나에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요즘은.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K-팝 들으면도 요즘 약간 아프로빗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해요.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주로 그렇게 얘기할 때 드는 근거가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 그거거든요. 실제로 인구가 빨리 늘고 있고 GDP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으면 빠르면 그거는 뭐 그냥 인구만 많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난다는 것도 이 사람들도 지금 고령화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이야 인구가 빨리 늘지만 어쨌든 이들도 인구가 나중에 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이 있을 때 최대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 골든타임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더 빨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미션이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예전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네. 나라의 이런 자원 다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막 횡령하고 막 가족들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런 민주주의 같은 게 자리가 잡게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도 물론 원하고 있죠. 시민사회도 이제 성숙해지면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줘라. 멜로디 씨는 그 유년 시절 뭐 아프리카, 프랑스 왔다 갔다 왕래가 좀 있었고 살아보기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청년층 파워? 제가 세네갈에 살고 있을 때 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학교는 약간 부자들 많이 좀 다니는 사립학교 뭐 이런 데인가요? 저런 학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녔던 세네갈 사람들이 거의 다 나중에 뭐 변호사, 의사 이렇게 국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그때 고등학교이니까 뭐 그럼 놀자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직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부모님 약간 세요. 약간 그 교육? 약간 너무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 너무 세요. 약간 너는 의사 돼야 돼요. 너는 약간 국가에 일해야 돼요. 이렇게 세니까 그런 잘 놀았던 애들이 이제는 공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비슷하네요. 네.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겁니까 또? 문제는 항상 그 자리를 잡히는 순간 나라를 도와주는 게보다 약간 자기 가족 그리고 본인의 사적인 이익. 그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또 우리가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프리카는 되게 빨리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대륙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에 컴퓨터가 있냐,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역시나 고정관념이고 그렇죠. 꽤 네.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중국산 핸드폰 사가지고 네. 알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스마트폰 같은 거는 뭐 100불 정도면은 정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로도 충분히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요. 또 페이스북이 아프리카 한 30여 개 나라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할 때는 데이터를 쓰지 않고 무료로 접속하는 거죠. 우리나라 요금제는 이제 정액제 쓰시는 분들이 많고 좀 대용량 막 몇백 기가씩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하시는데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데이터 뭐 1메가짜리 요금제, 뭐 10메가짜리 요금제 되게 조그만 요금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메일 한번 보고 이제 데이터 끊기고 막 이 정도로 되게 그거 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쓰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이거를
때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 생태계가 구축됐겠네요. 예, 네. 그 안에서 쇼핑을 하고 그 안에서 언론을 만들고 또 학교에서 뭐 공지 올리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학교 그런 식으로 공지까지. 예, 되게 다양하게 사실 옛날에도 시위는 많았는데 네. 그때는 시위가 나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시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시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시위를 하는데 소년이 죽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들이 발포를 했는데 바로 SNS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이게 막 순식간에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성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잘해봤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TV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나오는 곳인데 이런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순식간에 다 퍼질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함부로 권력들이 이렇게 쉽게 뭘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요새 아프리카에서 살짝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남아공의 그 넬슨 만델라의 그 아프리카 국민회의. 옛날에 흑인들이 탄압받고 이랬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만델라와 그 ANC의 정통성, 굉장히 힘겨운 투쟁가 이걸 알지만 다 이미도 한 세대 전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남아공도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경제 문제, 실업 문제, 저 흑인들 투사들의 세대들은 다 결국 기득권층이 된 거 아니냐, 격차는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맞아요. ANC가 네. 과반 득표를 못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ANC가 어떻게 해서든 연립 정권을 해서 이어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남아공이 정말 주도적으로 이 남부 아프리카의 어떤 경제 기관차가 돼야 되는 시점에 그러기는커녕 내부 문제로 아프리카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뭐 시위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법과 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 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그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프리카 이제 언급을 하면 자원 뿐만 아니라 사실 관광 자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여기에 대해 좀 첨언하실 부분이 있나요? 아프리카는 관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자연을 떠올리시잖아요. 사파리나 아니면은 이런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 그런 것도 있고 킬리만자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연이 되게 잘 보존되어 있고 실제로 뭐 케냐 예산의 그 GDP의 한 10% 정도가 관광 수입일 정도로 10%. 높고 네. 또 되게 잘 유명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잔지바르나 뭐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의외로 서아프리카 쪽은 또 별로 없습니다. 서아프리카 쪽은 좀 날씨도 많이 덥고 근데 북아프리카 쪽은 이제 모로코나 이집트나 이런 쪽이 역시 관광 대국이고요. 그리고 자연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된 유적들도 있어요. 에티오피아에도 예전부터 있었던 그 왕국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말리에서 네. 예전에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말리 사람이었어요. 만사무사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성지순례 하러 메카 메디나 갔다 왔는데 그때 가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돈으로 엄청난 이제 궁전으로 생겼다고 할 정도로 전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시절 때는 말리에서 대학교 기업 이슬람 사원이 생겼는데 아직도 매년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묻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매년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그 서양 사람들이 말리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말리에서도 엄청난 좀 약간 역사 유적지들이 있어요. 네. 세네갈에서도 그 핑크 호수가 있어요. 거기 사진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혹시 가보셨어요? 네, 사진으로만 가보셨어요. 진짜 핑크호수를 너무 가보시다니. 예뻐요. 그리고 다 약간 뭔가 던지면 플로팅해요. 왜냐면 소금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네네. 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아프리카 관광지 추천해도 되나요? 예, 그 아프리카에 보통 케냐 쪽은 이제 마사이 마라, 그다음에 탄자니아는 그 유명한 세렝게티. 여기에 뭐 그 관광은 돈은 좀 비쌉니다. 좀 돈은 좀 듭니다. 이게 자연보호구역을 원래 들어가려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너무 좋고요. 서아프리카는 아까 작가님께서
별로 볼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서아프리카를 대변하여 네. 서아프리카에는 이제 가나 같은 곳에 가보면 거기가 황금 해안, 상하 해안, 이 상하 해안을 불어로 바꾼 게 코트 디부아르 그 나라가 있죠. 거기 가면은 아프리카인들한테는 조금 슬픈 일이지만 이게 노예들 끌고 갔던 당시에 이제 그 성체 같은 거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해서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가나의 그곳을 방문해서 이제 사진도 찍었고요. 그런 곳도 그래서 아프리카를 누가 관광을 가겠어가 아니라 가야죠. 가보면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저희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제가 들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슬퍼 보이죠? 아니, 삐져 보여요. 삐져요. 슬픈 것도 삐졌어요. 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침통한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한 것. 우리 합의했었는데 아니 아마 곧 심통 부려야지 하고 좀 작심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 같기도 한데요. 뭔가 폭발 직전에 어떤 느낌인데 저런 표정 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연기인 것 같은데요. 진짜 약간 연기하는 척. 연기? 지금 너무 슬프다 이런. 동정표 얻으라는 약간 그런 연기다. 오, 새로운 해석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해요. 평소에 맨날 빨간 넥타이만 맸었는데 오늘 파란 넥타이 맨 거 보니까 그러네. 나 지금 평소랑 달라 우울해 블루. 블루 우울한 블루. 이런 해석까지 맞아요. 5월 30일 현지 시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형사재판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들이 만장일치로 당신 다 유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저 표정이 지금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죄 판결 직후에 조작된 재판에 날을 세웠다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당연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정은 기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나요? 여론조사에 크게 타격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요. 그게 참 신기하게도 그 지난번 대선 때 의사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참 근데도 이렇게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진정한 콘크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모였던 그 후원금, 온라인 후원금보다 이틀 사이에 모인 후원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동정표를 아까 우리 멜로디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정표를 저 표정으로 확실하게 얻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서 범죄 이력이 있으면 출마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가지 하나요. 하나는 아예 범죄 이력이 있으면 출마를 못해요.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일부 나라들에서 범죄 이력이 있어도 그 범죄를 이제 다 갚았는가, 처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서 다 끝나는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범죄 이력도 있고 범죄 이력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처벌 중인데 그러면 출마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건 좀 대단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는 걸려있는 혐의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법원들이 크게 네 가지 혐의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혐의들을 4개의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해놔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도 나오면은 꼼꼼하게 다 확인해보지 않으면 이게 대체 어느 사건 건지. 재판인지. 애초에 대통령 약간 나라를 약간 이미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이미지가 그 나라의 얼굴이 이제 간판이어야 하는데. 맞아요. 이거 얄미운 프랑스 사람들이 이럴 때 틈을 다 잡아가지고 미국을 비판하네. 맞아요. 프랑스 사람도 미국이랑 또 그렇죠. 네, 작가님. 네. 뭐 트럼프 예전에 선거할 때도 별의별 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현지 사람들은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다들 그 사람들이 힐러리가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랬었죠. 트럼프가 되니까 정말 미국 자유의 나라다. 그 자유가 예. 그 자유군요. 예. 네, 여러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